인어사냥. 바다에서 공영감을 발견한 어부는 강치나 돌고래 사체가 떠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했다. 혹시나 살코기라도 건질까 싶어 갈고리를 낚아채려다가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었다고 했다. 상어는 공영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일부, 오른손을 가져가는 대신 목숨을 돌려주었다. 공영감은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손과 다리를 하나씩 잃은 데다 엉덩이도 절반이나 떨어져 나가 온몸의 피를 거의 다 쏟아내었기에 누가 봐도 죽은 목숨이었는데 놀랍게도 살아난 것이다. 한 달쯤 의원에 입원했던 공영감은 몸을 움직일 만하게 되자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사라졌다. 그 후 1년 남짓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쌍돛이 달린 돛담배를 타고 동해 인근 섬들과 육지를 오가며 약과 자파를 파는 자파상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인근 해역 어부들 사이에서 지난 1년 내내 회자되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영감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사고를 당해도 싸다고 여긴 어부들이 바다의 복수국 같은 결말의 통쾌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어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건 숙명이었기에 특별할 게 없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일한 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건 농부가 흙으로 10만 이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때 공영감은 바다를 훼손하고 그 속에 생명을 유린하는 자로 익명이 높았기에 어부들은 언젠가 바다가 공영감에게 벌을 내리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공영감이 이토록 어부들의 분노를 산 주된 이유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 가죽 때문이었다. 강치 가죽은 여느 동물의 가죽과 달리 비단처럼 고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강치 가죽으로 고급 가방을 만들거나 차를 마실 때 물을 뜨는 찬물 바가지를 만들었다. 순놈 이빨을 뽑아 반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두툼한 지방에서 기름을 짜내기도 했다. 강치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였다. 한 일본인이 강치 가죽으로 만든 고급 가방을 만국 박람회에 출품했는데 덜커덕 금상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일본에서 강치는 이른바 바다의 노다지가 되었고 강치 한 마리 값이 황소 10마리 값만큼 뛰었다. 문제는 강치를 너무 많이 잡아들여 일본 해역에서 그 씨가 말라버렸다는 점이었다. 어부로 위장한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해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들은 독도에 눈독을 들였다. 독도는 약 5만여 마리의 동해안 강치들이 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강치의 천국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은 배를 타고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 독도의 강치들을 손을 뻗어 쓰다듬을 수 있었다. 인간도 강치도 서로 특별히 경계심이 없었다. 강치는 돌고래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돌고래처럼 먼 바다에 살지 않았다. 해안가나 가까운 섬의 바위 등 인간의 코앞에서 살았다. 인간과 강치 사이에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서로가 서로의 친구로 공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가들에서 인간이 개를 데리고 꿩 사냥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강치를 데리고 물고기 사냥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순간도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미래의 생장보다 현재의 약탈이 중요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가져야만 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강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독도의 강치는 멸종되었다. 강치 사냥은 무력 시위를 벌이듯 무디지어 다니는 몇몇 일본 선단의 몫이었다. 그들은 강치대를 찾아 동해안을 샅샅이 뒤졌다. 배 여러 척을 나눠 타고 떼거리로 몰려다녔기에 동해안 어부들은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변변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치대가 쉬고 있는 섬을 발견하면 거침없이 상륙해서 강치를 잡아 현장에서 바로 가죽을 벗겼다. 벗긴 가죽은 차곡차곡 쌓아서 일본으로 가져가 가방 만드는 업자들에게 팔았다. 몸통의 지방은 따로 발라내어 기름을 짰다. 살과 뼈는 바다에 버리거나 비료로 썼다. 생김새가 유독 귀엽고 예쁜 새끼 강치를 발견하면 산채로 데려가 서커스 극단에 팔기도 했다. 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 일본의 지방 정부를 통해 동해에서 어업 행위를 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들고 왔다.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해적이었다. 장사꾼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공영감은 그런 도둑의 앞잡이였다. 그는 동해를 건너온 일본 상인들을 강치대가 있는 섬까지 안내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잡은 강치 가죽의 일부를 건네받았다. 공영감은 일본 상인들로부터 받은 가죽을 자신의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되팔았고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일본의 지방 관리와 이익금을 나누었다. 그 지방 관리는 애초에 일본 선단의 엉터리 어업 허가서를 만들어준 자였는데 강제 사냥을 떠나는 자들에게 공영감을 소개하고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
바다 건너편에서 잡힌 강치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을 통과하며 조각조각 분배되었다. 이러한 먹이사슬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공영감은 인력이나 선단이 없이도 동해를 건너 일본에 오가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동해안 어부들은 강치를 마구 죽여 씨를 말리는 일본인들에게 비pun했다. 동시에 그들의 만행을 제지할 힘도 의지도 없는 대한제국 관리들의 모습에 간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절망했다. 울분을 삼키는 대신 300여 년 전 독도를 지켜낸 조선의 어부 안용복처럼 호통을 쳤으면 좋으련만 오래된 기상은 대한제국의 국군과 함께 시들어버렸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절이었다. 열패감과 무력감, 이것이 어부들을 지배하는 감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품고 있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부러움이었다. 어부들은 공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연감처럼 되기를 원했다. 겨우 생선 몇 마리 잡기 위해 허리가 새우처럼 극도로 평생을 바다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어부들에게 자신들보다 좋은 배를 타고 일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장사꾼이 된 공연감이야말로 시기와 질투, 동경과 선망을 동시에 받는 자신들의 욕망이 투사된 인물이었다. 덕문은 강치들이 학살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배가 울릉도를 지났는데 비릿한 악취가 서풍에 실려왔다. 동쪽으로 배를 움직일수록 황적색으로 변한 바다 위로 처참하게 찢긴 강치 사체들이 둥둥 떠내려왔다. 대체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기에 바다의 색마저 달라졌단 말인가. 울분에 복받친 덕문은 바다 위를 부유하는 피의 흔적을 쫓아 동쪽으로 배를 몰았다. 독도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은 인간의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지난 수백 년간 강치대가 쉬어가던, 그래서 강치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그곳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다. 맨몸뚱이에 좁고 긴 천으로 움부만 겨우 가린 사내들이 바위섬을 가득 덮은 강치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칼과 새망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갈라진 강치의 배에서 쏟아져 나온 내장과 깨진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뇌액이 바위를 뒤덮었다. 강제들이 흘린 피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린 섬 주변은 글자 그대로 피바다로 변해버렸다. 피 칠갑한 반벌거숭이 모습으로 피로 미끈거리는 바위를 뛰어다니다 제풀에 미끄러져 자빠지는 이들의 얼굴은 눈앞에 노다지에 눈이 멀고 넋이 나간 듯 술에 취한 것처럼 벌겋게 들떠 있었다. 강치들은 가족끼리 몰려있다가 순서대로 죽어나갔다. 덩치가 황소만한 아비강치는 총으로 머리를 쏴 치명상을 입힌 후 칼로 옆구리를 쑤셔 죽여 잡았다. 어미와 새끼는 그물을 쳐서 한꺼번에 잡은 후 무거운 새망치로 머리를 쳐 죽였다. 어미는 홀로 자리를 피하거나 바다로 도망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의 곁에서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새망치 셀이었다. 새망치가 공기를 가르면 뻐걱하며 박에 깨지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사방으로 피가 튀며 갈라진 어미의 머리뼈에서 누런 뇌가 흘러나왔다. 어미 강치가 쓰러지면 두 사람이 달려들어 날이 선 갈고리 모양의 칼 두 개를 강치 이마에 각기 반대 방향으로 꽂고 하나는 머리 쪽으로 다른 하나는 꼬리 쪽으로 잡아당겨 가죽을 벗겼다. 어미가 피 벌거숭이가 되는 동안 새끼 강치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목이 찢어져라 울었다. 새끼 강치를 잡는 데는 한 사람이면 좋겠다. 한 발로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른 팔로 이마에 갈고리를 꽂아 가죽을 벗겼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강치들은 피투성이 알몸뚱이가 되어 버둥거렸다. 그날은 강치수가 너무나 많아 배에 가죽 많은 식기도 버겁기에 일본인들은 가죽을 벗기고 몸통만 남은 강치들을 바위 위에 방치하거나 바다에 던져버렸다. 바다는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에 육지기라도 하듯이 붉은 피눈물을 하염없이 토해냈다. 한때 강치들의 천국이었던 독도는 지옥으로 변했다. 그날 동무는 피바다가 된 지옥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벌거숭이들 틈에 섞여 막 벗겨낸 강치 가죽을 차곡차곡 배에 싣는 한 조선인을 보았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가죽을 싣는 내내 비릿한 웃음을 머금던 그자는 공연감이었다. 공연감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된 것은 그때부터 닷새 후였다. 그런 공연감이 덕문을 차지했다. 공연감은 쌍도 나대로 자파를 가득 실은 배를 오리바위에 대어놓고 지팡이를 짚고 턱턱 외발로 오르막으로 올라 덕무의 집까지 힘겹게 걸어왔다. 공연감과 별 인연이 없었던 덕무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했지만 공연감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 때마침 영실에게 필요한 약을 가지고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빠른 수건을 쥐어짜도 가슴을 비뜨며 헐떡이는 영실을 지켜보던 공연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호리병이었다. 병을 거꾸로 기울여 주둥이에 숟가락을 대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니 쌀 한 톨만큼 작은 기름이 한 방울 또르르 굴러나왔다.
공양감은 누리끼리한 기름을 흘릴세라 얼른 영실이 입에 찔러 넣어 주었다. 덕모는 자파나 팔러 다니는 공양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약을 영실에게 먹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미처의 본전이란 심정이었다.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손을 든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치료해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라도 쫓아갈 참이었다.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폐를 영실에게 떼어주고 싶었다. 그게 숨 못 쉬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누런기는 한 방울이 영실의 몸에 들어가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숨을 못 쉬어 삶과 죽음을 오가다 영실이 그 거짓말처럼 새글새글 숨을 쉬며 잠이 드는 것이다. 눈물일 새도 없이 숨 가빠하던 고통이 사라지자 오랜만에 고이 잠든 영실의 눈꺼풀 사이로 한 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덕무는 공연감이 영실에게 먹인 그것이 마취약이나 독약이 아닐까 의심했다. 분명 육지의 의원들은 폐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병에는 약이 없다고 했다. 병에는 죽을 병과 살 병이 있는데 영실의 병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연감이 준 누런 기름은 단 한 방울 먹었을 뿐인데 지난 10여 일간 밤낮으로 끊이지 않던 기침과 숨가쁨을 멈추고 곤히 잠드는 것이다. 공양감은 기름 한 방울의 약효가 대략 사흘쯤 지속될 거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영약도 병을 완치하려면 약 수저로 한 수저씩 7일은 먹어야 하는데 방금 영신에게 먹인 기름이 마지막 남아있던 한 방울이라고 했다. 그 기름이 무엇냐고 묻는 덕모에게 공양감은 어유라고 짧게 답했다. 어유가 폐병을 고칠 수 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상어 명태나 대구의 창자에서 짜는 기름이 비현증이나 어지럼증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구멍 뚫린 폐를 고친다는 말은 처음 듣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었다. 영실이 편안히 숨쉬며 잠드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 어유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모약임이 분명했다. 곤히 잡는 영실을 보고 덕무만큼 기뻐한 사람은 영득이었다. 영득은 지난 열흘 혹여 누나를 잃을세라 어린 가슴을 졸이며 노심초사 엄마를 잃은 세상에서 제겐 엄마 같은 누나마저 잃는다면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꼈기에 영등은 밤이고 새벽이고 누나 방으로 건너가 누나의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누나가 다 나은 거냐며 기뻐 묻는 영등을 방에 남긴 채 덕무는 공연감에 팔을 잡아 끌며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휘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무슨 생선에서 짜는 기름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다그쳐 묻는 덕무를 공연감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덕무는 무슨 생선 기름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재촉했다. 말해도 모를 것이라며 어차피 더는 구할 수 없는 기름이니 잊어버리라는 공연감의 부질없는 답에 참을성이 다한 덕무가 바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젠장 구하고 못 가고는 하늘이 정하는 거 아니오.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고 정하는 건 하늘이 하는 건데 왜 영감님이 지레 못 구한다고 하시오. 어서 말하시오. 네가 타연에 가면 구할 수 있어? 청나라에 가야 구할 수 있어. 아니면 아라비아라도 가야 하오. 내 지옥이라도 쫓아갈 것인지 당장 말하시오. 영실에게 먹인 것이 무슨 생선 기름인지 어디 가야 구할 수 있는지. 덕문은 영실을 살릴 수 있다면 불바다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데 대체 그것이 무슨 생선이기에 아예 못 구한다고 단정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여 심해에 살다가 바다에 지진이라도 나야 한 번씩 얕은 물로 올라오는 상갈치나 고래상어라도 된단 말인가.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말을 할 듯 말 듯 주저하던 공연감 마침내 알쏭달쏭한 표정을 거두고 정색하며 말했다. 무슨 생선 기름인지 말하라니. 내가 언제 생선 기름이라고 했는가? 방금 어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봐 박씨 어이라고 해서 꼭 생선 기름이라는 법은 없지 않나. 넓고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만 사는 건 아니니 말이야. 바다에 살기는 하는데 물고기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강치? 늙은 거북? 물뱀 장어? 안 모르고 다그치기만 하던 덕물은 한 발로 뒤로 물러섰다. 알았어 물고기가 아니라고 칩시다. 내 그걸 좀 삽시다.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배를 팔아서라도 사서 영실이 병을 이참에 완전히 고쳐놔야겠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살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그것이 정말 살 수 없는 거라면 영감님은 그것을 어디서 구했어. 덕무는 애가 타서 성급히 반문했다. 그 길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야. 조상 대대로라면 신라 때부터. 신라 시대 때부터라는 말에 놀라 말문이 막힌 덕무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영실이한테 방금 먹인 그 기름이 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오. 작게 고개를 끄덕인 공연감이 잠시 뜸을 들이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 기름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일세. 선친들이 많이 아플 때 한 방울씩 입에 털어놓았다고 들었지. 내가 물려받았을 때는 병 밑바닥에 새끼 손톱만큼 남아있었어. 죽을 병도 고친다는 말을 믿지 않아서 약효도 믿지 않았지만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는데 결국 그 기린 덕분에 나도 살았지. 그 덕분에 살다니요. 바다에서 상어한테 물렸을 때 말이야. 공연감이 손이 없는 오른팔을 허공에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럼 그리 빨리 회복된 것이 이 기름을 마시고 사실 그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건 공양업의 말도 안 되는 빠른 회복력이었다. 몸속에 피를 전부 쏟은 채 송장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기에 그를 건진 어부도 치료한 의원도 공양감에 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여겼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하려 땅을 파고 있었을까. 그런데 공양감이 불과 한 달 남짓 않더니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발로 걸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아침 공복에 한 방울씩 일주일을 먹었네. 그랬더니 열이 가라앉고 떨어져 나간 손과 다리에 상처가 골지 않고 커다란 딱지가 앉았지.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새 뼈와 살이 자라고 시작했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조금씩 자라고 있어. 작년 한 해 동안 손가락 마디쯤 돋아났으니 한 10년쯤 지나면 재구실을 하게 될 걸세. 덕무는 공건감의 말을 곧지곧대로 다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잘려나간 손과 다리에서 뼈와 살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 더욱 그랬다. 몇 년 후 지금보다 회복된 손과 다리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오를까 당장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죽는다고 했던 공연감이 기름을 마시고 살아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생긴 몸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면 폐에 구멍 뚫린 구멍도 폐에 뚫린 구멍도 막을 수 있는 영약이 아닌가. 죽어가는 딸 영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덕무가 공연감의 어깨를 잡아 세우고 두 눈을 맞춰 맞춘 뒤 또박또박 힘주어 물었다. 그의 굳은 표정과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진실만을 말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말해주시오. 기름을 더 구할 수 있어? 마지막 한 방울이 방금 자네 딸이 마셨어. 자네도 보지 않았나? 공연감의 입맛을 첩하고 다시며 덕무를 흘기거렸다. 그제야 덕무는 공연감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공연감과 가까이에서 눈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말을 섞거나 일을 함께 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다. 공연감의 눈은 한마디로 기이했다. 전체적으로 파르스름한 기운이 돌아 차갑게 느껴지는 눈의 흰자 표면에 오래된 구리 동전에 생길 법한 동록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눈동자는 검은색이나 밤색이 아닌 고동색에 가까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기운과 녹슨 세월이 스며 있었다. 검버섯피고 전체적으로 주름진 얼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여느 노인들처럼 눈 밑은 반달 뒤집어 놓은 것처럼 처졌고 양 미간에는 내천자로 팬 주름이 이치변에는 팔자 주름이 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름들이 쭈글쭈글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주름 자국이 있는데 억지로 잡아당겨 핀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부가 탱탱해 보였다. 이빨도 남달랐다. 나이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예순을 훌쩍 넘었을 공연감의 이빨에 누렇고 시꺼먼 세월의 때가 밴 것은 여느 노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전부 이가 빠져야 할 정상일 만큼 늙은 나이에도 이빨이 한 개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박혀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안색이었다. 마른 얼굴에 피가 지나치게 많이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를 반복하는 양. 안면 홍조가 심해졌다가 해파리처럼 포르스름해졌다가를 반복했다. 아무튼 보기 드물게 기묘한 얼굴이었다. 천개의 질문 중 단 하나만 허락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단연코 왜라는 질문이다. 왜는 목적이 아닌 동기를 묻는 것이고 끝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왜는 너의 의도는 선하냐 악하냐를 묻는 것과 같다. 덕무는 공연관과 눈이 마주친 지금 이 순간 당연히 물었어야 했다. 영가 왜 나를 찾아온 거요? 왜 구할 수도 없는 영약의 마지막 한 방울을 내 딸에게 먹였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묻기 싫어도 물어서 공연감의 근본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자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기에는 영실의 병이 너무 위중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지금 덕무에게는 결과가 중요했다. 공연감이 준 기름이 영실을 살릴 수 있다면 일단 더 구해서 먹이고 볼 일이었다. 불이 났는데 불부터 안 끄고 불이 왜 났는지 먼저 따질 수는 없는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생략한 채 덕무는 공연감과 거래를 시작했다. 기름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 무슨 일이라도 하리다. 풋. 꼬웃음 치는 공연감의 모습 위로 1년 전 독도에서 비릿하게 웃던 얼굴이 격차졌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소? 죽는 신용을 한다? 그럼 기름을 얻기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소. 내 딸 영씨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것이오. 그럼 이 자리에 누워 죽는 신용을 해봐. 공연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는 것처럼 덕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받아쳤다. 뭐요? 이 자리에서 엎어져 죽는 신용을 해보라고. 농을 치는가 싶어 쳐다보니 공연감의 얼굴은 사뭇 진지하다 못해 엄중했다. 덕무는 고개를 돌려 방 쪽을 보았다. 영득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방문을 닫았다. 덕무는 무릎을 굽히고 땅바닥에 꿇어앉았다. 어제 내린 비로 질척해진 땅에 무릎이 곧 축축해졌다. 이제 됐소? 덕무가 물었다. 무릎 꿇고 앉아 죽는 사람도 있나? 덕무는 마지못해 지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코를 땅바닥에 박아야지 죽은 놈이 고개를 들고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공연감이 내뱉었다. 덕무는 고개를 비틀어 공연감을 올려다보았다. 아래서 올려다본 공연감의 표정에서 웃음기라고 찾아볼 수 없었다. 덕무는 질척한 땅에 고개를 쳐박았다. 얼굴이 지는 범벅이 되었다. 엎드린 채로 듣고 대답하게. 자네는 죽는 신용을 했네. 그러니 죽은 거야, 맞지? 맞소.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산 사람이 아니라 송장에게 말하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송장이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맞나? 맞소. 이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바로 돌아눕게. 돌아누운 덕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공연감이 덕무를 내리 찍을 듯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서 있었고 쇠징을 박은 지팡이 끄트머리가 덕무의 목젖을 겨누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왜 이러시오? 덕무가 당황해서 소스라치며 물었다. 박씨, 자네 약속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겠다고. 약속하오. 그러니 지팡이를 거두시오. 위험하잖소. 공연감은 덕무의 마음속을 송두리째 일그러느냐 미동 없이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명령하듯 말했다. 일어나.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덕무가 양팔을 뒤로 짚어 주섬주섬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죽는 신유까지 했으니 이제 난 뭘 얻을 수 있어. 그건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뭘 얻을지는 지금부터 자네가 하기에 달려있네. 박씨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사람은 노력할 뿐이고 정하는 건 하늘이라며. 내가 답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만약 자네가 그걸 잡아오는 데 성공한다면 난 그것을 자네와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 가질 거야. 만약 약속을 어기고 비밀을 발설하면 자네는 진짜 송장이 될 것에 동의하나? 송장이 될 것이라는 공연감의 말이 날성갈이 되어 목을 겨눈 듯했다. 덕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입을 연 공연감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7대를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선조 공양이 1200년 전에 겪은 실화라고 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서기 700년 강원도 통천이 바닷가 마을 후대의 소빙하기로 명명된 큰 추위가 강원도에 닥쳤다. 바다를 얼려버릴 것 같은 맹렬한 추위가 4월에 서리를 내려 봄 농작물을 모조리 얼려죽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의 동해안에 큰 태풍이 자주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굶주렸다. 눈밭은 빙판이 되었고 거친 파도가 연일 으르렁대니 바다에 배를 띄울 수도 없었다. 농부들은 농사를 못 짓고 어부들은 물고기를 못 잡으니 모두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끓인 죽으로 허기를 면하기를 며칠 소녀는 굶어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 무작정 바닷가로 나갔다.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거북이라도 잡아 구워서 홀어머니와 새 동생들에게 먹일 생각이었다. 이 10살 소년의 이름은 공랑이었다. 성남 바닷가에는 거친 파도가 거품을 토해내며 밀려들었다. 살을 앨 것 같은 칼바람에 이어 몸을 날려버릴 것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자 해안가 바위 절벽으로 몸을 피한 공양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깊게 벌어진 틈을 발견했다. 몸뚱이 하나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좁은 틈이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린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도 머리통 한 개는 남을 만큼 높았고 양쪽에 어깨를 안 부딪히고 한 사람은 거뜬히 지나갈 만큼 폭도 넉넉했다. 그것은 절벽에 숨겨진 동굴의 입구였다. 천장에 군데군데 뚫린 바위 틈으로 하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빛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어두운 동굴 속을 걸을 수 있었다. 공랑은 혹시나 길을 잃을까 싶어 동굴 입구부터 걸음의 숫자를 세웠다. 500보 조금 넘게 세웠을 때 비좁은 통로가 넓어지더니 여느 집 뜰락만한 공간이 나왔다. 사방을 에워싼 바위벽 중 제일 넓은 벽면에 암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바다였다. 암벽화 속 바다에서도 바람이 부는 듯 파도가 높고 거칠었다. 파도 위에 커다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배 위에는 처음 보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다란 막대기로 바닷속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듯 이미 축 처져 있었다. 그런데 바다 밑에서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장대기에 걸려 올라가는 사람을 올려다보는 아이 둘이었다. 어찌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숨쉬고 살아있나. 참 이상한 그림이네. 공랑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암벽화를 지나 계속 걸었다.
뜨락을 지나 다시 좁아진 통로가 길게 이어졌다. 1250보까지 세었을 때 소년의 시야가 점점 밝아지며 동굴의 출구가 보였다. 동굴 밖으로 나가니 하늘처럼 푸르고 너른 호수가 펼쳐졌다. 바위 천장 틈 사이로 쪼개져 내려오는 수십 조각의 빛이 푸르스름한 진주빛 물결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다. 호수는 동굴 밖의 성남 바다와는 딴판으로 고요하고 잠잠했다. 마치 거짓말 같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손을 넣어 진주빛깔 물을 한 움큼 쥐어보니 차디찬 물이 옷구슬 구르듯 손 안에 또르르 구르다가 조각조각 부서져 공랑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손가락으로 수면을 찰싹 때려보았다. 물보라가 뛰면서 잔물방울이 흩어졌다. 잔물방울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광물질처럼 선명했다. 바위 천장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빛조각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다. 소년은 양손바닥을 펼쳐 수면을 연달아 강하게 때렸다. 찰싹찰싹, 철썩철썩. 소리난 대로 물거품이 생겼다가 꺼지고 부풀다가 터지기를 반복했다. 오색찬란한 물무지개. 물무지개가 떴다가 사라지고 파장이 만든 물결이 수면에서 춤을 췄다. 소년이 손바닥 장난을 멈추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사람은 고사하고 새나 동물 심지어 나비나 벌 한 마리 없는 비현실적으로 저교한 곳이었다. 그때 멀지 않은 수면에 작은 물보라가 일렁이더니 무언가가 문득 물 위로 떠오르다가 급하게 가라앉았다. 얼핏 보기에 호박덩어리 같기도 하고 거북이 등껍질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더 바득한 지점에서 떠올랐다. 잔방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 위로 머리를 내민 것은 어린아이의 동그란 머리통이었다. 깜짝 놀란 공랑이 뒷걸음치다 엉덩방아를 치우며 주저앉으니 아이도 놀라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10살 혹은 그 아래로 보이는 아이였다. 깊은 절벽 동굴 속 숨겨진 호수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다니 틀림없이 귀신이거나 시체일 게 분명했다. 그러고 보니 동굴 안에 호수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었다. 공랑은 비령코 배가 고파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 여기며 뒤돌아섰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풀피리 소리 비슷한 소리가 뒤에서 빨리 삘릴리 들려왔다. 다시 뒤돌아 소리내는 그것을 마주보고 싶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또 그냥 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앞으로 뗄 수도 없었다. 뒤를 보기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생전처럼 조우한 생명체가 너무나 생소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자니 꿈속같이 이채로운 이곳이 바람처럼 꺼져버릴까 꿈속처럼 깨버릴까 염려되었다. 동굴이며 동굴 속 호수며 호수 속의 아이며 소년이 오롯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은 공랑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부터 소년 공랑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소년은 그것을 다시 찾았다. 안개에 덮인 호수를 정적이 감싸고 있었다. 공랑은 호숫가 바위턱에 걸터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개구리 울음처럼 연달아 들렸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위는 그대로였다. 언 땅에 끝까지 붙어있던 죽은 작물과 꽁꽁한 열매마저 태풍이 모두 쓸어가 버린 탓에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파도가 아직도 높아 배가 뜰 수 없다 보니 마을 사람이 배를 골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옥빛 호수가 푸르스름한 얼굴을 드러내자 공랑은 품에서 얇고 넓적한 버든나무 풀잎을 꺼내들어 양 끝을 엄지와 검지를 살짝 잡아당기며 입술로 물었다. 아래 입술은 풀잎을 완전히 막고 윗입술은 살짝 떨어지도록 벌린다. 후하고 바람을 불자 입술에 문 풀잎이 가늘게 떨리며 삘리리 소리가 났다. 지난번 뒤돌아선 공랑의 뒤통수에 들렸던 삘릴리 소리와 흡사한 풀피리 소리였다. 공랑이 부는 풀피리 소리가 안개를 뚫고 호수 저편까지 멀리 퍼져나갔다. 호수 반대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소년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작은 풀피리 소리였다. 누군가 공랑의 풀피리에 답을 하는 것 같았다. 풀피리 소리는 금방 그쳤다. 그리고 다시 점막이 흘렀다. 잠시 후 호숫가에 서 있는 공랑으로부터 20걸음이나 떨어졌을까 얼굴을 알아볼 만큼 가까운 지점에서 한 아이가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내었다. 가날프고 곱상한 얼굴 모양으로 보아 여자아이 같았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민머리였다. 갸름한 얼굴에 도톰한 입술은 푸르스름하면서도 자줏빛을 띄었는데 입술 꼬리가 위로 살짝 들려 언뜻 보면 키득거리며 웃는 듯이 보였다. 긴 속눈썹이 입 전체에 반쯤 덮은 동그란 눈동자는 수처럼 검었다. 콧마루는 오뚝 섰는데 콧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피부색은 옅은 푸른 기운이
돈은 살색이요. 등에는 흑빛깔의 얼룩무늬가 보였다. 입술을 오므려 소리를 낼 때마다 풀피리같이 가느다란 떨리는 소리가 수면 위로 곱게 퍼져나갔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니 아이는 물속에서 한두 걸음 뒷걸음쳤다. 아이는 경계를 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 했다. 공랑이 멈추니 아이도 멈췄다. 공랑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니 아이도 물속으로 주저앉았다. 공랑이 일어서니 아이도 일어섰다. 물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처럼 아이는 공랑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공랑은 마음이 급해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호수 속 아이에게 돌연성금 다가갔다. 무릎까지 첨벙 잠기며 양팔을 뻗어 아이를 만지던 찰나 호수 속 아이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결코 저기가 있었던 게 아닌데 성급한 공랑의 행동에 물속 아이가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었다. 공랑은 사라진 아이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풀피리를 불었다. 그러나 아이는 공랑이 호수를 떠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공랑이 사는 바닷가 마을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서씨라 불리는 점쟁이 할머니가 살았다. 고향은 탐나고 서귀포인데 탐나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신라 땅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선덕여왕 시절에 통천의 바닷가 마을로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다서왕을 거쳐 지금은 효소왕이 통치하고 있으니 통천에 온 지 60년이 넘은 셈이었다. 서씨 할머니는 마을 끄트머리에 외딴 집에 혼자 살면서 아프거나 화가 닥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었다. 평소에는 하루 중 대부분을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보내다가도 점을 칠 때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양 말투가 또렷하고 명료해지는 기이한 노인이었다. 집에 돌아온 공랑이 잠자리에 누워 뒤척이는데 불현듯 얼마 전 서씨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라기보다는 길가의 풀밭에 쭈그려 앉아 풀떼기를 뜯는 할머니의 넋두리 같은 중얼거리며 건성으로 맞장구를 쳐준 것인데 그것이 왜 유독 기억에 남아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가령 파도가 높은 날에만 수면 가까이 올라온단다. 이미 아는 거지. 파도가 험하면 배가 못 든다는 걸. 배가 못 드니 바다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누가요? 새끼들 말이야. 아주 가끔씩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거든. 궁금한 걸 못 참으니까. 무슨 새끼요? 상어요? 그래요. 불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종다새 지저귀는 소리 같기도 하다더라. 휘리릭 휘리릭 휘파람 소리가 나고 조금 있으면 거북이 알 같은 머리통이 쑥 올라온다더라. 그게 뭔데요? 왜 올라와요? 맥락도 없고 뜻도 모를 그 대화가 난데없이 공랑의 내리에 떠올랐다. 깨진 토끼 조각 마치도 한 조각씩 맞춰보니 동굴 속 아이를 만난 일련의 가정과 유사했다. 맞아, 동굴 밖 바다에 파도가 험했어. 휘파람 소리랑 풀피리 소리 같은 그 아이 목소리를 뜻하는 거고 거북이 알 올라오듯 아이의 머리통이 물속에서 떠올랐어. 맙소사 할머니가 말한 그대로잖아. 공랑은 다음날 서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었다. 볕이 반사된 할머니 마른 뺨이 오래된 청동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공랑은 전날 동굴 속 호수에서 만난 아이에 대해 할머니에게 빠짐없이 얘기했다.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공랑의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제 발로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먼저 다가가면 바닷속 깊은 곳을 사라져버린다고 했는데 동글동글한 구슬로 살살 구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동글동글한 구슬을 좋아해요? 그것들은 결코 사람에게 잡히지 않아 해파리처럼 은밀하고 황새치보다 빠르니까 사람이 다가가면 바닷속 깊은 곳으로 꽁꽁 숨어버려. 서씨 할머니는 시조를 읊듯 노래를 하듯 알 수 없는 말을 줄줄이 이어갔다. 하지만 새끼는 달라. 동글동글한 구슬이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며 사죽을 못 쓰지. 자기 손으로 꼭 만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덩어리거든. 그날도 보름단 뜬 밤바다에 새끼가 떠올랐어. 휘영찬 뜬 달을 보고 정신이 팔려 물 위로 머리통을 내밀었던 게지. 동그란 달을 만져볼 욕심에 자기 목에 올가미가 걸리는 줄도 모르고 목에 올가미가 걸리는 걸 할머니가 봤어요? 아니 나 말고 소정이가 봤지. 소정이가 누군데요? 소정이 부락에서 제일 소정이가 살아있을 때 말해줬어.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그날 있었던 일이요. 소정이가 바다 밑에서 그걸 만난 그날 말이야. 그날은 도통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높아 함께 물질하는 이들은 일찌감치 물 밖으로 나갔다. 소녀도 그만 물 위로 올라가려는데 발 아래 먼발치에 보이는 바위 틈 사이로 큼지막한 문어가 대가리를 삐쭉 내밀었다. 문어 큰 놈 한 마리면 식구들 모두 배불리 먹겠다 싶어 욕심이 난 소녀는 숨을 참으며 바위까지 내려갔다. 갈고리로 문어의 머리통을 낚아채려는 순간 문어가 바위틈 사이에 숨어버렸다. 소녀는 엉겁거려 문어를 쫓아 바위틈 안으로 팔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잡으려던 문어는 빠져나가고 소녀의 팔이 바위틈 사이에 끼어버렸다. 옆으로 살살 돌려서 빼면 금방 빠질 텐데 당황하니까 더 안 빠지고 흥분하니까 숨이 차올랐다.
소녀가 겨우 팔을 빼냈을 때는 이미 가슴이 터지듯이 부풀어 오른 데다 숨이 턱까지 찼다. 급하게 수면으로 오르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시야가 어두워지고 초점이 가물가물 흐려졌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팔다리가 빳빳하게 굳어갔다. 야,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집에 못 돌아가면 동생들이 저녁을 굶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나 찾는다고 바닷가를 헤매고 다닐 텐데. 위기에 처한 소녀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순식간에 스쳐가는데 팔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유령처럼 서 있는 사람이 문득 보였다. 돌아가신 아버지인가? 벌써 죽어 헛것이 보이나 싶은데 거기 선 것은 하얀 얼굴에 눈이 크고 동그스름한 사람이었다. 분명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찌 물속에서 숨을 안 찰까 싶은 순간 겨드랑이 미 양 옆구리에 달린 지느러미 같은 것이 날개처럼 팔락거렸다. 웃는 건지 아닌 건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소녀를 흘겨보던 그 사람은 이윽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혼자나 소녀가 눈을 뜨니 수면 위에 떠올라 있었고 망태기 속에는 문어가 꿈틀대고 있었다. 할머니 소정이가 그날 만난 그 사람이 누군데 어찌 바닷속에서 살 수 있어요? 두 눈이 동그래진 공양이 물었다. 내가 나와 약속을 한 가지 하면 알려주마. 네 약속할게요.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공양은 대뜸 약속해버렸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을 약속하든 지금보다는 덜 배고플 테니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곳이라뇨. 동굴 속 호수 말이에요? 응, 내가 그 아이를 만난 곳. 그곳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공랑은 생각했다. 해안가 절벽에 늘어선 수많은 바위 중 어느 틈으로 들어가야 동굴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찾을 수도 없다. 결국 자신이 다시 가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 공랑의 결론이었다. 네, 다시는 안 갈게요.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공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설씨 할머니가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내가 만난 그 아이는 인어야. 공랑은 머릿속으로 호수에서 만난 아이의 모습에 인어라는 말을 얹어보았다. 헛수고였다. 물에 동동동 기름처럼 아이와 인어는 도무지 섞이지 않았다. 인어라면 물고기를 달아 꼬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분명 사람이었다. 원래 보는 사람이 먹은 대로 보이는 법이야. 사람으로 보고 싶으면 사람한테는 사람으로 보이고 물고기를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물고기를 보이는 거지. 하지만 그건 사람도 물고기도 아닌 인어야. 서씨 할머니가 덧붙였다. 야, 인어를 만났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왜 말하면 안 돼요? 모두가 뺏으려 달려들 테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도 황제한테 충성하던 신하도 너도 나도 인어를 잡아먹으려고 버선을 벗어 던지듯 체면을 벗어 던질 거야. 침삼키도 염치를 삼켜버릴 거야. 왜 잡아먹으려고 해요? 인어가 그렇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배고프거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금방 또 배고파지거든. 알겠어요, 할머니. 전 이만 집으로 가볼게요. 동생들이 기다려서요. 서씨 할머니의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선 공량은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가래나무 숲을 찾아 들어갔다. 동천에는 유독 가래나무가 많았다. 사람들은 가뭄이 들고 물고기가 안 잡혀 정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가래나무 열매인 추자를 주워 먹고 허기를 면했다. 설익은 것은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었지만 많이 익은 것은 떨떠름할지언정 먹을 수는 있었다. 이번 태풍에 떨어진 동그란 추자들이 가래나무 밑에 뒹굴었다. 공랑은 추자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주워들었다. 덜 익은 추자는 껍질이 딱딱하고 모양이 동글동글해 동생들과 놀아줄 때 옆으로 뉘어 떼굴떼굴 굴리며 놀기 좋은 장난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공랑은 동굴 속 호수를 다시 찾았다. 공랑의 부는 풀피리 소리가 안개를 뚫고 호수 저편까지 나갔으나 시간이 지나도 점막을 깨는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공랑은 들고 온 꾸러미에서 추자를 하나 꺼내 물 위로 던졌다. 퐁당. 물에 빠진 추자가 물결에 흔들리며 잠만거렸다. 꾸러미에서 한 줌 더 꺼내 던졌다. 찰랑이는 물 위를 추자들이 흔들흔들 떠다니며 서로 부딪혀 달그락댔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저기한 호수에 퍼져나갔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물속에서 머리를 드러내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추자를 바라보더니 서서히 조금씩 다가왔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호숫가에 서 있는 공랑과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쑥 같기도 하고 들깨니 같기도 한 쌉싸래한 냄새가 풍겨왔다. 물속의 아이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추자를 건드렸다. 마치 개구리처럼 손가락 사이사이가 두 번째 마디까지 물갈퀴로 막혀 있었다. 아이는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손을 뻗어 추자를 하나 집어들더니 손 안에서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이내 구슬처럼 동그란 추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손바닥 안에 꼭 쥐고 놓지 않았다. 공랑은 가지고 간 나머지 추자들을 모두 꺼내 한 개씩 호수의 수면 위로 던졌다. 그때마다 아이는 돌고래 수면 위에서 공중제비를 돌듯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가 입수했다. 물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아이는 추자가 떠있는 정확한 지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단숨에 추자를 집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아이는 물속에서 날아다녔다.
공기가 바람을 타고 부유하던 아이는 물속에서 유영했다. 꼬르륵 꼬르륵 공낭이 허기진 배에서 개구리 합창 소리가 났다. 처음 듣는 기이한 소리에 멈칫한 아이가 공낭을 바라보았다. 공낭은 한 손으로 홀쭉한 자기 배를 두드리며 다른 한 손으로 입을 가져가 먹는 신용을 해보였다. 아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곧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황어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다. 아이가 호숫가에 선 공낭에게 황어를 던져주었다. 엉겹결에 물고기를 받아들고 넉넉한 표정으로 선 공량을 보며 아이는 풀피리 소리를 냈다. 흡사 깔깍거리며 웃는 것만 같았다. 아이는 그 뒤로도 여러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며 소년에게 물고기를 던져주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소년은 물고기를 받을 때마다 어른에게 절하듯 허리를 접어 꿀꺽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도 소년을 따라 허리를 접어 인사를 하고 웃었다. 공낭은 꾸러미 가득 물고기를 채워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소년이 물고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운명이 바뀌었을까? 그들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공생하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그리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극의 표정은 각각 다를지언정 모두 욕망이라는 한 얼굴에서 나왔으니까. 적당한 온도에선 물이 끓지 않듯 적당하다면 그건 욕망이 아니니까. 공연감은 바다 위 하늘이 노을에 잠기기 전 서둘러 섬을 떠나 육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육지까지는 배로 1시간 거리였다. 덕무는 배를 대는 오리바위까지 내리막길을 따라 걸으며 공연감을 배웅했다. 턱턱 지팡이를 짚고 외다리로 걷는 공연감은 터벅터벅 두 다리로 걷는 덕무보다 빠른 속도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내려오는 내내 마른 입술을 일자로 다물고 있던 공연감이 오리바위에 묶어둔 자기 배 앞에 당도하자 불현듯 입을 열었다. 인어, 예? 덕무는 혹여 잘못 들었나 싶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인어라고? 공연감이 덕무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딸에게 먹인 것이 인어요? 덕무가 좀처럼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물었다. 인어를 끓여서 짜는 기름이지. 신라시대 때 말이오.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가 된 직후지. 1200년 전이니까. 인어가 지금도 있어? 한 목숨이 1000년을 넘어 1500년까지도 산다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모조리 잡아 죽이지 않았다면 말이야. 어디로 가야 하오?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오. 내가 서 잡아오리다. 덕무의 결연한 표정을 집요하게 살피던 공연감이 추궁하듯 물었다. 말해주면 진짜 갈 땐가? 거기가 어디든? 이미 말하지 않았소. 영실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공연감은 덕매의 어기찬 대답에 속을 알 수 없는 야릇한 표정으로 나지막하고 신중하게 말했다.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자네가 인어라고 가정해보기에 만약에 자네와 자네 자식들이 인어라며 그런데 사람들이 자네 가족을 잡아먹으려 환장한다면 자네 같으면 어찌하겠나. 그거야 당연히 사람이 없는 곳, 절대 발견 못할 곳에 꽁꽁 숨어 있겠지.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순간 너도 나도 기름을 짜려고 달려들 테니.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처럼 혹은 과거에 직접 경험한 자처럼 단정진 공연감에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장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네. 박씨 자네가 흑암도에 갔다가 살아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결국 이거였다. 흑암도라는 연결고리가 아니 뭐야. 공연감이 자신을 찾아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1200년이 나 된 귀한 인어 기름의 마지막 한 방울을 자신의 딸에게 준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내가 거기 가려다가 이 꼴이 되었지. 공연감은 없는 손을 허공에 들어 덕무에게 보여주었다. 흑암도에 가면 인어가 있으니까 가보면 알 거 아닌가. 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기억하게 인어 기름을 짜면 절반은 내 몫이네. 나머지 절반은 자네 몫이고. 공연감이 떠나고 밤이 깊었다. 방문턱에 걸터앉아 곤히 잠든 영실을 들여다보던 덕무의 머릿속에 몇 달 전 겪었던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떠올랐다. 풀피리 소리든 휘파람 소리든 1200년 전 공랑에 나던 소년이 들었던 그 소리를 덕무도 또렷이 들었던 것이다. 그가 소리를 들은 장소는 1200년 전 바람에 떠밀려간 공랑이 바위 틈에서 발견한 호수처럼 파도에 떠밀려 들어간 바다, 동굴 속에 감춰진 석호였다. 호수인지 바다인지 애매한 석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와 경계되어 있어서 호수 같지만 지하에 물길이 나 있어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니 바다이기도 했다. 따라서 석호에는 호수보다 염분이 많고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바다 물고기도 살고 동시에 바닷물보다 깨끗하여 가시고기나 흑고기처럼 희귀한 민물고기도 살았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더불어 살며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 석호는 동쪽 해안을 따라 곳곳에 퍼져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석호는 고성을 지나쳐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속초라는 해안가 마을의 영랑호였다. 1200년 전 신라 효소왕 때 남쪽의 젊은 화랑들이 무술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서라벌을 향해 가던 중 우연히 접힌 홀수의 경치에 매료되어 무술 시합장에 가는 것을 잊고 머물렀다는 곳. 화랑 중 한 명이 영랑의 이름을 따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다는 그것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혁호였다. 하지만 영랑호라는 이름의 유래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조금만 이치에 맞춰 생각해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호연지기를 품은 하랑이 하는 일이 무엇이던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심신을 수련하는 일 아니던가. 한문을 익혀 마음을 수련하며 무술을 배워 몸을 단련하는 일은 한두에 배우고 많은 일이 아니었다. 학문이든 무술이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적어도 3년 길게는 7, 8년 동안 피땀 흘려 익히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렇듯 오랜 수련을 마친 화랑들이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불현듯 무술 대회 참가를 포기하고 한 호숫가에 머물기를 결정한다. 단지 경치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수년간 공부한 끝에 장원급제를 위해 한양으로 가던 선비들이 호숫가에서 노느라 과거 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옛날 일이라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이치에 맞는 일로 둔갑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치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당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먼 옛날 동해안을 오르며 석고들을 뒤지고 다녔던 일단의 화랑무리와 관련하여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문이 있었다. 어떤 이는 바람에 흘러가는 풍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옥적이라고 어떤 이는 못배운 어부들의 공상일 뿐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이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신라 사선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신라 사선 즉 영양, 술랑, 남랑, 안상은 통일신라 시대 효소왕 시절에 이름을 알린 4명의 화랑이었다. 아들이 왜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랑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전해져 내려오지 않으나 수련을 목적으로 혹은 관광을 이유로 동해안을 오르내린 그들의 행적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거쳐간 광동팔경의 대부분 즉 강원도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선유담, 금강산의 삼일포, 강릉의 경포호, 속초의 영랑호, 울진의 월송정까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으니 모두 석호라는 것이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당시 신라 사실은 사서는 동해안의 석호들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이 다녀간 시기와 장소를 암벽 등에 적어두어 의도적으로 후대에 기록을 남기려 했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혹여 경치를 즐기던 유객이 아니라 왕의 특명을 비밀리에 수행하던 특사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 그 당시 동해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무언가가 석고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긴 세월 동안 의문만 쌓일 뿐 아무도 답하지 못했던 석고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덕무도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공연감이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준 것이다. 인어들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니까 만약 정말로 인어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물이 오염되지 않은 가장 청정한 곳에서 살 것이다. 예를 들면 바다와 통하지만 바다보다는 호수처럼 물이 청초한 깨끗한 곳, 즉 석호 같은 곳. 하지만 석호도 석호 나름이겠지. 감동팔경처럼 모두가 아는 석호는 결코 아닐 테고 아마 아무도 모르는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석호에 꽁꽁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한번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런 곳. 덕무는 방무턱에 앉아 구름의 반쯤 가린 달을 올려다보았다. 석 달 전 그날도 한입 베어 문 듯한 모양의 달이 떠 있었다. 흑암도 동해안의 수많은 섬들 중 그 어떤 어부도 접근하지 못하는 유일한 섬이다. 모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창갈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바위의 섬 주위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기에 배가 접근할 수 없다. 더욱이 하루 중 동틀 무렵을 빼고는 1년 내내 연무가 자욱해 그 모습을 보기조차 어렵다. 한마디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다. 표류하다가 잘못 흘러들어간 배는 있어도 되돌아 나온 배는 없다는 섬이 바로 검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 흑암도다. 그런데 불과 석 달 전 덕무는 흑암도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때만 해도 영실이 아프기 전이었다. 그날 덕무는 평소보다 먼 바다까지 나가 그물을 던지기로 했다. 전날 꿈꾼 때문이었다. 꿈에는 꿈에서 덕무는 신혼초로 돌아갔다. 만삭인 아내는 영신을 임신하고 있었고 덕무는 아내에게 다랑어를 잡아다 주려고 먼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다. 한데 그물에 걸린 그것은 늙은 장수거북이었다. 얼마나 큰지 등딱지만 6척이 넘어 보였다. 심해에 사는 거북 중 제일 오래 사는 놈이 500년을 산다고 했으니 이 녀석 나이가 그쯤 되어 보였다. 오래 산 거북일수록 등딱지에 나이테가 촘촘하게 새겨지는데 덕무의 그물에 걸린 놈이 그랬다.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빽빽한 나이테가 장수거북이 산 세월을 알려주었다. 그물에 걸려 입에 하얀 거품을 문 채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장수거북을 덤으로 그냥 놓아주었다. 거북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은 육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기도 하지만 장수거북을 살려주면서 만삭인 아내가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도 있었다. 훈련한 장수거북은 짧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처럼 장수거북까지는 아니어도 막 돌아오기 시작한 대구 때라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덕물은 그날 오후 내내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허탕을 쳤다. 그러다가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잠잠하던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윽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먹구름이 해를 가려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며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렸다. 덕문은 앞마당같이 익숙한 동해 앞바다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새 표류하다 동해틀 무렵 모난 바위들이 창천으로 솟아오른 곳을 섬이 덕무 앞으로 다가왔다. 흑암도였다. 삐죽솟은 검은 바위 계곡 사이로 암초더미들이 우후죽순 솟아있었다. 덕무의 고기잡이 배는 바위 틈에서 오도가도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눈앞을 덮어버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깃보를 스치는 스산함으로 얼굴 앞에 차갑고 날카로운 암초가 버티고 선 것을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죽음이 목전에서 너울거리던 바로 그때 안개를 덮여 보이지 않는 전방 어딘가에서 컹컹 개짖는 소리가 들렸다. 짖는 소리야 짖는 소리가 개와 같다고 하여 물개를 몰리는 강치가 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의지하여 배를 움직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니 배 옆구리 쪽에 스치듯 보이는 바위 위에 강치가 앉아 컹컹 찢어대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있었는데 바위들마다 강치가 앉아 있었는데 배가 자기가 있는 바위에 가까워지면 짖어댔고 멀어지면 멈췄다. 덕문은 오로지 강치들이 짖는 소리에만 의지해 온통 바위투성이인 그곳을 통과했다. 바위 계곡을 지나 섬으로 깊이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안개가 사라졌다. 선명한 시야에 들어온 풍경은 덕문을 놀라게 했다. 날카롭고 모난 바위들은 온데간데 없이 널찍하고 평범한 바위들이 줄을 이었고 그 바위들 위에 수백 마리의 강치떼가 누워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그곳은 강치의 천국이었다. 독도만큼은 아니었으면 수많은 강치들이 흑암도에서 쉬고 있었다. 그렇게 널찍하고 평범한 바위들을 통과하고 나니 바다 동굴이 나타났다. 덕무의 배는 동굴로 흘러들어갔다. 길고 어두운 바다 동굴 속에서는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불피리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삘리리 들려왔다. 그것이 휘파람 소리라며 인간이 부는 것이 아니요 불필이 소리라며 이곳에서 피피를 부는 이는 귀신일 것이 분명했다. 머리카락이 쭉 펴선 덕무는 배를 돌리고 싶었으나 동굴의 폭이 좁아 불가능했다. 한참을 더 흘러가 맞은편 입구로 빠져나온 덕무의 배가 다다른 곳은 진주빛을 띤 물에 옷빛 하늘을 머금은 석호였다. 흑암도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살아서 나온 덕무는 한동안 다른 어부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흑암도 바위 앞에서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왔는지 흑암도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 많은 어부들이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덕무는 입을 닫았다. 바위 위에서 쉬는 수백 마리의 강치떼를 보았다고 말하며 강치 사냥꾼들이 목숨 걸고 몰려가 닥치는 대로 잡아 가죽을 벗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덕무를 살린 것은 학살을 피해 독도에서 흑암도로 달아났던 강치들이었다. 한낱 미물로 여겼던 그들이 컹컹 짖어준 덕분에 덕무의 배는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공연감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흑암도에 감춰진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호수에 인어가 살고 있다는 심증을 굳힌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1년 전 스스로 흑암도에 가려다가 바위에 부딪혀 상어밥이 되었던 것이다. 남은 몸을 추스린 공연감은 이제 자신을 못 가는 그곳에 덤물을 대신 보내려 하고 있었다. 공연감이 준 기름을 먹은 영실은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몇 달 만에 푹 자고 일어나 편하게 숨쉬는 누나를 보며 영득은 뛸 듯이 기뻤다. 기운을 차린 영신은 아침부터 영득을 부엌으로 불러내 아궁이에 불 때는 법부터 쌀 씻는 법, 죽 끓이고 밥하는 법을 순서대로 가르쳤다. 서툴러 실수하는 영득에게 몇 번이고 다시 가르쳤다. 느닷없이 부엌일을 배우느라 입술이 삐죽 나온 영득을 달래려 영신은 영득의 손을 잡고 엄마가 며칠 언디로 올랐다. 누나 속 무시어서 힘들었지.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물에 빠진 것처럼. 많이 답답했겠다. 응, 숨 한번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죽어도 좋을 것 같았어. 죽지마 누나. 누나 죽으면 난 어떡해. 그런데 숨이 차니까 좋은 일도 있었어. 숨이 차는데 뭐가 좋아?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거든. 눈이랑 코랑 이마랑 생생하게 또렷이 다시 기억났어. 오랫동안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서 슬펐거든.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안 떠올랐어.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어? 어머니는 하얗고 동그랗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생겼어. 좋았겠다. 어머니 얼굴 봐서. 영덕은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영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얘기도 해주었어. 정말?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줬어. 괜찮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가 내 얘기는 안 했어? 응, 그냥 다 괜찮다고 했어. 이제는 아프지만 누나. 영덕이 찔레꽃잎 한 장을 입에 물고 빨아먹다 말고 말했다. 동무가 아이들을 찾아 언덕에 올라오니 오누이는 누가 보아도 남매처럼 서로 정답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봄바람에 떨어진 연분홍 찔레꽃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공연감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덕무를 찾아왔다. 박씨 결정했나? 언제 출발할 건가? 덕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흑암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 지난번에 운 좋게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이번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만약 만에 하나 덕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외딴 섬에 사는 영실과 영동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를 알기에 공연감도 대책 없이 덕무를 마냥 재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덕무가 무사히 돌아와야 공연감도 목적을 이룰 수 있기에 무턱대고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덕무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쌀독에 쌀을 채워놓고 물독에 물을 채워놓을 시간, 그리고 어린 영실과 영덕의 머릿속에 아버지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각오를 채워넣을 시간이 또한 필요했다. 아버지가 멀리 섬에 좀 다녀와야겠다. 한 이틀 걸릴 거다. 어느 섬인데 이틀이나 걸려요. 일본에 가세요? 영득이 캐물었다. 아니다. 어디 가는데요? 영득이 또 물었다. 흑암도라고 먼 바다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다. 누구 약 구하러 간단다. 누나 약 구하러 간다. 거기 가면 누나 병 고칠 약이 있어요? 우원이 산대요. 누나 약 구하러 간다는 말에 갑자기 신이나 영득이 물었다. 공경감님 말로는 내 누이에게 먹인 물고기가 거기 있댄다. 품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 영덕에게 주며 박씨가 말했다. 공영감님이 자주 들를 테이니 만약에 내가 나흘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면 영광님 배를 얻어 타고 통천으로 나가 여기로 가거라. 내 사촌 고모가 사는 곳이다. 잠자코 두고 있던 영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가지 말아요. 가야 한다. 아버지 가지 말아요. 어휴, 안 먹어도 되니까 가지 말아요. 약 안 먹으면 너는 살 수가 없다고 하지 않냐. 숨을 아주 못 쉴 거라지 않냐. 아버지가 독도에 갔다 와서 한 말 기억해요? 군대 못 이겨 눈물 글썽이며 말했잖아요. 독도에서 강제 학살 현장을 목격한 덕무는 그날 집에 돌아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격노하며 야만적인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피투성이가 된 사냥꾼들은 모두 인간익을 포기한 짐승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던 공연감님이 제일 나쁜 짐승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저승사자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지 말아요, 아버지. 저승사자가 가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그럼 영실이 너는 어떻게 하고 내 약은 어쩌고? 아버지 난 지옥에서 가져오는 약은 안 먹을래요. 누나 벌써 먹었어. 그 할아버지가 한 방울 먹였어. 그걸 먹어서 누나가 지금 괜찮은 거야. 숨도 쉴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게 다 그 할아버지가 준 약 덕분이야. 내가 봤잖아. 어느새 끼어든 영득이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영득이 말이 맞다. 영실이 너는 지금 입 다물고 이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래야 내가 산다. 나무라도 강한 어조로 말하는 덤부 앞에서 영실은 입을 닫았다. 밤이 되었다. 영실이 자기 방에서 숨이 넘어갈 때 헐떡이다가 기침을 쏟아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에서 깬 덕무와 영득이 방문을 여니 영실이 방바닥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뒹굴고 있었다. 기침을 하는데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공연감이 먹인 기름 한 방울의 약효가 다한 것이 분명했다. 누나 죽지 마. 숨 쉬어. 누나, 아버지 누나 살려줘요. 영실이 누나 좀 살려줘요. 아버지 약 좀 빨리 구해와요, 아버지. 영득은 울며불며 누나를 살려달라고 덕무에게 매달렸다. 앞으로 영실의 병세는 의원의 말처럼 진행될 터였다. 숨차다가 숨쉴만해지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숨차는 때는 점점 길어지고 숨쉴만한 때는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계속 숨이 차올라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되풀이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는 것처럼 영실도 그렇게 죽음 속으로 침잠할 거라고. 덕무는 날이 밝자마자 먼 바다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파도도 높았지만 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바다 저편에 목숨을 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위태로운 모험이었다. 모처럼 느끼는 서늘한 긴장감에 덕무의 머리를 맑게 했다.
사실 아내가 떠난 후 지금껏 덕무의 삶은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이었다. 일상은 그저 그물코에 낀 바다 찌꺼기처럼 회한과 고독이 덕지덕지 붙은 보잘것없는 오늘의 나열이었다. 삶을 살수록 외로워졌다. 탁주 한 잔 마시고 벗의 어깨를 빌려 울고 싶어도 함께 할 벗 하나 없는 남루한 삶. 남겨진 자식들만 없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삶이었다. 갯벌이 굴러다니는 빈 조개 껍데기처럼 자신이 살건 죽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 자조했던 삶이었다. 그 보잘것없던 삶의 불안도 중요해졌다. 아내를 쏙 배담다 못해 죽을 병까지 닮아버린 딸의 영실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모두가 죽을 거라고 한 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은 이나 기림이었다. 죽어야 하는 딸의 운명은 살려야 하는 아버지의 쇼명이었다. 덕무의 배는 파도를 뚫고 흑암도를 향했다. 돛을 활짝 펼치고 뱃머리에 서서 새벽바람을 고스란히 맞는 덕무의 머릿속에 공연감이 들려진 인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인어는 평생 청정한 물에 살며 깨끗한 것만 먹지 오염된 곳에는 가지 않고 몸에 해로운 건 입에 대지 않아. 그래서 인어는 말이야 1000년을 넘게 산다네. 아프거나 다치면 스스로 치료하거든. 스스로 치료를 한다는 말이오. 덕무는 인어에게 인간과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생기세만 닮은 것이 아니었다. 인간에게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 않던가. 벌어진 상처가 아물고 흐르던 피가 붓고 부러진 뼈가 붓지 않던가. 인어나 인간이나 자연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에 같은 성질을 공유할지도 모른다.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래, 인어한테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단, 다자란 암컷, 즉 어미 인어에 한해서만 말하자면 어미가 요양벌이자 여왕개미 역할을 하는 거지. 수컷이나 새끼들은 어미 덕분에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다자란 암컷 인어들을 푹 고아서 기름을 짜 먹으면 사람도 인어처럼 만병을 고치며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네. 덕무는 조상에게 기름병 하나 물려받았을 뿐이라던 공연감이 인어에 대해 어찌 그리 속삭들이 않은지 의아했지만 캐묻지 않았다. 숨 넘어가던 딸을 길이 한 방울로 살릴 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공연감의 말은 이미 덕무에게 신뢰를 넘어선 신앙으로 자리 잡은 터였다. 앙커의 인어가 새끼를 뵐 만큼 자라면 뱃속에 생명 주머니라는 게 생기지. 말 그대로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운, 즉 생기를 품은 주머니야. 새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어미에게만 있는 주머니지. 그 주머니에서 몸 전체로 생기를 보내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병균을 없애고 상처를 아물게 하면서 몸에 늙지도 병들지도 않게 유지해주는 거야. 암컷이 평생 이 생기를 자기 짝에게 나눠주니까 수컷도 함께 따라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암컷이 죽으면 수컷은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지. 암컷이 죽으면 수컷은 살지 못하고 따라 죽는다는 말에 문득 덕무는 아내를 잃고 죽은들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스치듯 떠올렸다. 인어는 말이야 생후 100개월을 기준으로 아이와 어른으로 나뉘는데 어른 수컷은 위험해. 다자란 수컷 인어는 덩치가 7척이 넘는데 물속에서 빠르기가 뱀장어보다 빨라. 게다가 힘세기가 황소 같아서 뱃사람 3명이 당겨도 딸려 올라오지 않지. 아비 인어를 잡으려던 뱃사람들이 대래 바다로 끌려 들어가 물고기 밥이 되었다고 하더고 물속에 있는 수컷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런데 물에서는 날고 기는 이놈이 밑으로 나오려는 순간 반병신이 되지. 평생 땅을 밟고 걸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리에 걷는 힘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그러니 수컷을 잡으려면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야 해. 마치 수컷 인어를 잡는 현장을 본 사람처럼 공연감의 설명을 상세했다. 암컷은 달라. 다 자라도 야리야리하고 가늘지. 문제는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곁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여리긴 하지만 해파리보다 조용하고 황새치처럼 빠르다네. 사람이 얼씬거리는 순간 심해로 순식간에 숨어버리지. 암컷이 그리 조심성이 많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박씨 자네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물 먼저 던지라. 미끼 말이오. 그래 미끼를 써야지. 어미 인어의 미끼는 새끼야. 사람이 찌자지 챙기는 것 못지않게 어미 인어도 자기 새끼를 챙기거든. 새끼를 잡으면 어미는 무조건 나타나지. 지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어미는 결국 새끼를 찾으러 온다네. 그렇다면 결국 새끼를 먼저 잡아야겠군요. 바로 그거지. 인어 새끼는 말이야. 암컷이든 수컷이든 고양이처럼 호기심이 많아. 특히 구슬처럼 생긴 동그란 것들이 달그락거리면 사정을 못 쓰고 만져보려 덤비지.
주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에 정신이 팔려버린다네. 오죽하면 옛날에 보름달 뜬 밤바다에서 이너 새끼가 달 구경하러 고기를 내밀었다가 잡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겠나. 이너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던 공연감이 멈칫하며 말을 멈추더니 우물거리다 한마디 더 붙였다. 조목조목 어찌 그리 잘하는지 궁금하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야. 내가 자네보다 훨씬 오래 살지 않았나. 사람이 인어를 먹으면서 얼마나 살 수 있어. 덕모가 물었다. 공연감의 얼굴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다. 물을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달렸지. 영실이처럼 한 방울만 먹으면 한 몇 주일 더 사는 거고